시애틀에서요, 자유민주 한미동맹 시애틀 포럼이 주최한 이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KCPAC에서 함께 한 것인데요. 이 모스탄 대사가 한국의 성남시를 꼭 집어가지고 부정선거의 거점이다, 아주 딱 못을 박는 그러한 발언이 나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애틀 한인단체 그리고 한국보수주의연합인 KCPAC이 지난 13일 현지 시간으로 사우스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한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진실 앞에서 깨어나라 라는 주제로 위협받은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연자로는 고든창 변호사, 민경욱 KCPAC 대표, 그리고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전한길 대표, 전한길 뉴스의 대표죠. 이런 4명이 지금 주 강사로 나섰습니다. 행사장에는 예상보다 다소 많은 300명이 참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시애틀 지역, 워싱턴주의 시애틀 지역, 좀 파란색이 난무하는 곳,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빨간색 느낌을 좀 풍겼다가는 한인사회에서 곧바로 지적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수 행사를 열었는데 300명의 한인들이 몰려들었다. 상당한 열기를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날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진영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창 변호사는요, 2020년 총선과 이후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있었던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는 이야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했다. 이거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민주당이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와 협력해서 사전투표 용지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게 창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인을 고용해 투표지를 집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방대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7월 현 정부가 오산 공군기지를 급습해서 기밀 데이터와 핵심 감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미 간 고위급 회의가 최소 2차례 취소됐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 2차례 취소됐다라고 이때 이야기했던 고든창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벌써 지나간 이야기이고요. 지난주에도 한미 무역협정에 관련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열리질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그 소식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또 고등찬 변호사는요,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형 강철 구조물을 설치해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 연안으로 진입해 해양 자원을 약탈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들, 낯설지 않은 우려들이고요.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 저희와 함께 매주 수요일 방송을 하고 있는 함찬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육군 중령 출신 아닙니까? 함찬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배 가지고 있는 선주들 다 모아가지고 100척이 됐던 50척이 됐던 지금 그 중국인들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 앞에 가가지고 선상 시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정부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중국이 무슨 짓을 하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만히 정부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민경욱 대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중심에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가장 끈질기게,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바로 민경욱 의원인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 잠시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손을 놓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강력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몰아붙여져서 아주 피바람이 불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드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민경욱 의원 말로 돌아갑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지난 6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부정선거의 방식이 과거의 매표 혹은 물리적 조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의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 및 개표 장비가 서버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무선통신 환경에서 참관인 감시에 한계가 있다. 거기 개표하는 거 참관인들이 보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서버에서 조작을 하니까, 컴퓨터 안에서 조작을 하니까 아무리 개표소에 있는 참관인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게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표하는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 안 돼 있다라고 처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 연결돼 있었다고.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투표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작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서버를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아주 확고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꽁꽁 감추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끄떡없이 그냥 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조치 역시 부정선거 문제 제기와 연관돼 있다고 민 의원은 주장합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국회의 예산 삭감과 연이은 탄핵 시도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12.3 계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 내란 재판을 통해서도 12.3 계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당하게 이루어진 조치였고 또 국회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해제해 주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해제해 줄 것이다라고 미리 사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더 확실한 이야기는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거였으면 겨우 3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보냈겠느냐. 실탄 장착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을 막거나 방해할 의도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을 쟁취하려는 입법부 권력을 뺏어오려는 그런 권력 찬탈 행위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충분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전해오는 소식은 지귀현 판사가 어쩔 수 없이 외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다시 이 행사 소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K-스펙 USA의 회장을 맡고 있는 모스탄 전 대사는요. 2020년 미국 대선을 도둑맞은 선거로 규정합니다. 영국과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성남시를 거점으로 한 사이버 개입이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의 표를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 AWEB이라는 곳, AWEB의 정식 한국 번역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100개가 넘는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자선거 부정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통로가 됐죠. AWEB. 지금 모스탄 대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원조 예산의 80%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USAID 이야기입니다. USAID가 전 세계에 원조해 주던 프로그램 숫자가 7,0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원조 프로그램이 모두 다 선거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해외 선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산 하드웨어와 중국산 화웨이 부품 그리고 베네수엘라 소프트웨어, 스마트매틱이죠. 이 베네수엘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전 세계 좌익 세력의 집권을 돕고 있다. 모스탄 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이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이론, 이 이야기가 하나의 정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이 만든 스마트매틱,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 회사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이 전자투표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또 분리하고 인수합병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스마트매틱의 소프트웨어로부터 출발한 부정선거 시스템들이 미국 각지에서 사용이 되게 됐다. 근데 미국 각지에서 사용되는 것을 이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허용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연방정부 딥스테이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CIA에 있었던 사람, FBI에 있었던 사람, 국무부에 있었던 사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오히려 이것을 각 나라에 보급을 했다. 그 보급하는 루트로 사용한 곳이 어디였느냐? 미국 대사관, 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앞선 선진 투표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확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에 화웨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화웨이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 화웨이 칩들이 들어가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가는 사이에 중간에 그 데이터를 딱 집어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보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첩보부대가 각종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흐름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다.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상하다?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을 잡고 알게 됐다. 배우게 된 거죠.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또 어떤 관계인가? 진작부터 친하고 친한 관계였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그걸 도와준 게 누구였는가? 쿠바. 쿠바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국가 중에서도 아주 센 공산국가입니다. 북한하고는 형제국가. 북한과 쿠바는 형제국가. 그러니 지금 이 공산당들과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결탁이 되어져서 부정선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 쿠바 공산당,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다 연루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요, 부정선거 관련한 이 수사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결국은 민주당 정치인들, 그것도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위급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화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조사와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표를 할 것이고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매우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면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라는 내러티브가 미국 내에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트럼프가 경제정책을 잘못 펼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2025년 9월 말까지 미국의 정부가 사용한 예산은 언제 통과된 예산이냐? 작년 10월에 통과된 예산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9월 말까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오히려 조 바이든이 만들어놨던 엉터리 경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골마 터지지 않게끔 막는 역할밖에는 못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막판에는 셧다운이 있었죠.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셧다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방정부가 작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경제정책이 제대로 발효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이 트럼프 탓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조 바이든의 정책 실패의 영향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것도 언론들한테 속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는 4월 달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적용이 된 거는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관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변화는 그건 바이든 몫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관세 문제는 없었고요. 관세 문제가 적용이 된 건 8월부터인데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있었는가? 1%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1%도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인플레이션은 9%까지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도 3%대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쇼핑센터 많이 가보십시오. 사람들 어느 정도나 모이고 있는지. 식당에 가보십시오.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 없다란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그냥 말뿐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경제는. 그런데 왜 사람들의 인식이 트럼프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다, 물가가 올라갔다, 왜 그렇게 인식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이 세뇌당한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지금 미국 내에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이 내러티브가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방법, 경제가 좋지 않다 해서 정치인들 탓하는 거, 이거는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 써먹어왔던 것이고 잘 먹혀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또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번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보궐선거들, 특별선거들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기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더라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덮어 씌워져 있는, 그래서 내러티브가 좀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물가가 올라갔고 인건비는 조금 올랐는데 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고, 그래서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찍어주고 있어서 아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질 거다. 이 내러티브가 이미 이제 완성이 돼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상당히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서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공화당 내부에서도 또 암투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또 기득권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난 뒤에 내가 주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 이른바 잠재적인 잠룡들이 벌써부터 막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더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로잡기 위해 충격탄을 던지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충격탄이 바로 부정선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충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베네수엘라를 타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하는 일도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애틀에서 열렸던 KCPAC에서 마찬가지 이 4명의 강사들이 결국은 그러한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겁니다. 모스탄 대사는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 제77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라고 딱 단정 짓습니다. 마비된 국정, 대간첩 작전 역량을 복구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독방 감금, 그리고 재수사, 일사부재리 원칙과 국제인권 기준인 넬슨 만델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조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이거는 숙청이다, 정치적 숙청.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수사나 압박, 감금, 이런 것들은 정치적 숙청에 해당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이재명을 만났을 때 8월 25일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 트루소셜에 올려놓은 글에 지금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숙청 아니면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레볼루션, 피해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국인의 80%가 중공에 반대하는데도 친중 인사가 집권을 했다라는 것, 여론조사와 선거가 철저히 조작됐기 때문이다, 모스탄 대사의 주장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모스탄 대사는 이야기합니다. 마러라고에서의 대화를 인용하면서요, 한국 내 쿠데타적 상황에 대해 비자 제한, 금융 제재, 자금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카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대응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뭔가 아주 그냥 철퇴를 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전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년 반 동안 178차례의 퇴진 주장, 30차례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으로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전교조, 더불어민주당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촛불연합인가요? 촛불연합, 촛불연대 뭐 그런 단체가 있죠. 지금 김민석의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이 만든 조직, 이 촛불연대인지 연합인지 하는 이 조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자 취임하기 전부터 이 조직을 만들어서 퇴진운동을 벌여왔던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전한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노총 간부 한 명이 간첩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 아닙니까? 해당 판결문에 보면은 북한으로부터 수백 차례 지령문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활용해서 집회를 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을 혼란에 빠뜨리라는 지시도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간첩이 북의 지시를 받고 지금 대한민국 땅 안에서 교란작전, 민심 교란작전을 벌린 것인데 거기에 지금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전한길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서버 관리 문제를 언급하면서요,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24년 3월 여론조사 기준 46%에 불과하다. 우와,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가짜 여론조사죠.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에서 878건의 인사비리가 적발됐다. 비리 온상입니다. 선관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선고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무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한길 대표는요,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측이 내란 특검에 실패하자 국민에게 1년간 사기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급기야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사기 탄핵을 당한 것이다. 자, 지금 한국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헌 소지가 있고,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위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송을 내게 되면은 일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자체가 홀드되죠. 뒤로 미뤄지게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뒤로 미뤄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뭔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아예 사법부 내에서 그냥 형사재판부 중에 몇 개 재판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내란 전담을 하는 팀으로 성격을 부여해 주겠다. 그쪽에서는 내란 사건 관련해서 네가 집중적으로 다 맡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하지 않고 기존의 사법부 질서를 가지고 다만 업무 분담을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은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재판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어서 어느 하나가 먼저 되고 어느 하나가 나중에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 순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범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공범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없다, 무죄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들을 먼저 유죄를 해버리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이면 그러면은 공범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 범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먼저여야 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먼저 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먼저 무죄 판결부터 먼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상하게도 판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재판들은 시간 질질 끌면서 뒤로 미룰 줄 알면서 굳이 유독 요 재판만큼은 아주 그냥 시간을 꼭 채워서 지금 선고 기일 안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일에 맞추려면 선고 날짜가 뭐 1월 중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썩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매우 우울한 전망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미국 내에서는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이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아주 본물을 이룰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아주 클라이막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쟤네들 내러티브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심약한 가짜 보수들 때문에 부정선거 이슈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안타깝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결 안 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은 해야 되겠으나 하지만 부정선거 이슈를 분명히 해놓아야 그래야 선거 감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정선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권을 쥐었을 때 이 잘못된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토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끝까지 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너무나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었고 필요한 것이었다. 꼭꼭 걸어 잠그고 안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아예 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내란과 관련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증언도 다 나온 것인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에서 인정하지 못할 것 같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분위기가.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분위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